저는 장성택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생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저 먼 친척 관계일 뿐이었죠. 그의 덕을 본 일도, 그에게 부탁 한 번 넣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압록강 주변에 사는 평범한 무역상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그 겨울,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성택이라는 새 글자에 조금이라도 닿은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잡아들였습니다. 측근도, 그 밑에서 밥을 짓던 사람도, 저처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먼 핏줄까지도 숙청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였지요. 그리고 결국 저까지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아무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핏줄로 태어난 것, 그것 하나가 저의 죄였어요. 김정은, 그 끈 모를 잔혹함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저는 딸을 업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성택의 친척이었습니다. 장성택, 그가 살아있을 당시 북한에서 권력 서열 2인자라 불리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온 나라가 그 이름 앞에서 숨을 죽이던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을 친척으로 두었다니, 여러분은 제가 무슨 대단한 권세라도 누렸으리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촌수로 따지면 아주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친척으로 둔 것은 맞지만 그 사람 얼굴 한번 직접 대면해 본 적도 없고 그로 인해 무슨 혜택 한번 누려본 적 없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뿐이었지요. 저와 장성택은 정말이지 촌수로만 아득하게 이어진 사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그의 집을 찾아가 인사를 올린 적도, 그에게 무슨 부탁을 넣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어른과 아주 먼 친척벌이 된다더라 하는 말이 이따금 오갈 뿐이었지요. 그것은 저에게 자랑거리도 무엇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평생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그저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이었으니까요. 저는 평양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신의주였어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을 바로 코앞에 둔 국경 도시였지요. 강폭이 좁은 곳은 헤엄쳐도 건널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강 건너 중국 땅을 마당처럼 바라보며 자랐어요. 낮이면 그쪽에서 자동차가 오가는 것이 보였고 밤이면 그쪽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도 두 세상은 그렇게나 달랐지요. 저는 그 국경의 아이였고 자라서는 그 강을 넘나들며 먹고 사는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다 안에 풀고 안의 것을 다시 중국으로 넘기는 일. 그것이 제 밥벌이였어요. 저는 크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지 않을 만큼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어요. 새벽이면 언 강가에 나가 물건을 받았고 온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장마당을 돌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곤 했지요. 어떤 날은 이문을 남겼고 어떤 날은 단속에 걸려 물건을 통째로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국경의 소시민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망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식구들 배에 골리지 않고 등 따숩게 재우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딸아이에게 따뜻한 솜옷 한 벌 지어 입히는 것이 소원이었고, 명절이면 아내에게 고깃국 한 그릇 끓여주는 것이 낙이었죠. 그 작고 소박한 행복이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나라를 뒤흔든 그 거대한 피바람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핏줄을 오히려 꼭꼭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의 이름이란 함부로 입에 올렸다가 언제 화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누가 제 집안을 물어도 그저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괜히 그 이름을 내세웠다가 어떤 일에 엮일지 두려웠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런 저를 두고 어리석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단한 이름을 왜 써먹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의 그늘이 언젠가 볕이 아니라 벼락이 되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최대한 멀리하며 그저 제 두 발로만 서려 애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심스러움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결국 그 이름은 제가 아무리 숨겨도 저를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으니까요. 장성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정은의 친고모인 김경희의 남편이자 백두혈통의 가장 안쪽에 앉은 사람. 김정일이 죽고 어린 김정은이 권좌에 오를 때 그 흔들리는 자리를 두 손으로 떠받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의 행정부장, 군과 당과 나라의 돈줄을 그 한 사람이 틀어쥐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나라의 절반이 그의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그가 저 같은 국경에 이름 없는 장사꾼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저 높은 하늘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 하늘 아래 흙바닥을 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핏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단 한 줄기 빛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그 하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라의 돈줄을 주무르는 동안 저는 강가에서 언 손을 호호 불며 물건을 날랐어요. 그가 큰 사업을 벌이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안 저는 몇 푼 안 되는 이문을 남기려 장마당을 헤맸습니다. 그의 세상과 저의 세상은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었어요. 저는 그의 그늘에서 단물을 빨아먹기는커녕 그 그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두 손으로 정직하게 밥을 벌어먹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저의 전부였어요.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믿고 따라준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그것이면 저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와 형, 아우하며 지내던 둘도 없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마음이 잘 맞아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지요. 그는 맑고 정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제 일처럼 나서 주었고 좋은 물건이 생기면 늘 저에게 먼저 귀띔해 주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첫 돌잔치에 찾아와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 준 사람도 바로 그였어요. 언젠가 제가 크게 알아누웠을 때 그는 밤늦게 제 집을 찾아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아끼던 손목시계 하나를 슬며시 제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형님, 이거 차고 얼른 기운 내십시오. 형님한테는 이런 게 어울립니다. 저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는 기어이 그것을 제게 남기고는 사람 좋게 웃었지요. 그 시계 뒷면에는 그의 이름,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꼈어요.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삭막한 국경 바닥에서 아무런 계산 없이 그렇게 사람의 온 길을 나눠준 이는 그가 유일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사람 좋은 웃음이 떠올라 마음이 든든해지곤 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자주 강가에 나가 서 있곤 했습니다. 강 건너 단둥은 밤에도 대낮처럼 환했어요. 네온 불빛이 강물 위로 길게 쏟아져 내렸고 그 너머로는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다녔지요. 그런데 제 등 뒤, 제가 나고 자란 신의주는 온통 캄캄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두웠어요.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빛의 세상이고 한쪽은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서서 강 건너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어요. 저 불빛은 대체 무엇으로 저리 환한 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토록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저는 그저 팔자련이 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런 물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불빛을 부러워하면서도 그것이 저와는 영영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것이라 여겼어요. 강 하나만 건너면 닿을 그 빛이 저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언젠가 제가 목숨을 걸고 저 얼어붙은 강을 건너 바로 그 불빛 속으로 뛰어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먼 핏줄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의 그 믿음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제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 이름이, 제가 덕 한 번 본 적 없는 그 핏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제 온 가족의 목에 걸린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세상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아무 혜택도 없이, 그저 그 핏줄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 온 나라의 시간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십 년간 그 땅을 신처럼 다스려온 김정일이 끝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통곡했어요. 저 역시 광장에 불려나가 남들 틈에 섞여 곡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울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확성기에서는 밤낮 없이 곡소리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더 크게,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거대한 울음의 바다 위로 한 젊은이가 홀로 걸어 나왔어요. 채 30도 되지 않은 김정은, 그가 하루아침에 핵무기의 단추를 쥔 나라의 새 주인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저 어린 새 주인이 이 나라를, 그리고 국경의 우리 같은 장사꾼들을 대체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 알 수 없는 앞날이 통곡보다 먼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어렸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공도, 세월도,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자리에 앉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몰래 한 가지 질문을 삼켰습니다. 저 어린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저 무거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권위가 없는 자가 권위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오직 하나, 공포였어요. 존경은 세월이 쌓여야 얻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마음을 나눠야 오는 것이죠. 김정은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길.
그 무렵부터 국경의 공기부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여든 것은 국경이었어요. 단속이 하루아침에 심해졌습니다. 어제까지 통하던 뇌물이 갑자기 통하지 않았고 몇 년을 다져온 연줄이 하루아침에 끊겨 나갔어요. 국경경비대의 얼굴들이 싹 바뀌었고 새로 온 자들은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강을 넘다 붙들린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벌금 몇 푼으로 끝날 일에도 끌려가 소식이 끊겼어요. 저와 함께 장사하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수군거렸어요. 세상이 아무래도 험해지려나 보. 저 역시 장사가 눈에 띄게 어려워졌지만 그저 시절이 수상한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뒤 평양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지워졌어요. 어제까지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얼굴이 바로 다음 날이면 그 어느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어떤 이는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박수를 늦게 쳤다는 이유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국경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양의 저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여겼습니다. 국경의 일개 장사꾼인 저와는 아득히 먼 세상의 일이라고요. 저는 이상하리만치 저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장사꾼이다. 높은 자리를 탐한 적도 권력 다툼에 낀 적도 없다. 그저 강가에서 물건이나 나르는 이름 없는 소시민일 뿐이니 저 무서운 피바람이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미치겠는가.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 안심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장성택의 덕을 본 적도 그와 엮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와는 그저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일 뿐인데 설마 그런 것으로 나를 건드리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죄를 지어야 벌을 받는 법인데 저는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남의 것을 탐한 적도 나라의 불평 한마디 내뱉은 적도 없었죠. 그러니 저처럼 티끌 하나 없이 산 사람을 무슨 명목으로 잡아간단 말입니까? 저는 그 상식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나라가 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곳에서 죄란 지은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목된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손가락 끝이 향하는 방향에 서 있었던 것이죠. 강을 건널 때마다 저는 두 개의 세상을 오갔습니다. 중국 단둥에 발을 들이면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상점마다 물건이 산처럼 쌓여 넘쳐났고 식당에서는 기름진 냄새가 골목마다 흘러나왔지요.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웃으며 거리를 오갔어요. 아이들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얼굴로 부모의 손을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문득 제 어린 딸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도 저 아이들처럼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웃으며 자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스칠 때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부질없는 바람이 그저 제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온 거리에 불이 켜져 대낮처럼 환했지요.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 돌아오면 그곳에는 정전과 침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캄캄한 거리, 굶주려 퀭한 얼굴들,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는 싸늘한 눈초리들.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저는 매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극명한 차이를 매일같이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의문도 품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 근본을 저는 감히 묻지 못했어요. 아니, 묻지 않으려 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 물음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어쩌면 저는 이미 어렴풋이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중국 상인들은 이따금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오래 거래해 제법 흉어물이 없어진 한 중국 상인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툭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보게, 너희 나라는 대체 왜 그리 사나?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저는 그 말에 발끈해서 우리 체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목청 높여 늘어놓았어요. 그 상인은 그저 피식 웃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어요. 강을 건너 돌아오는 그 밤, 그가 던진 말이 자꾸만 제 가슴에 얹혔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그 당연하기 짝이 없는 말이 어째서 우리에게는 그토록 낯설고 위험한 말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론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다시 그 물음을 마음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 국경 상인들 사이에 아주 은밀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택과 김정은, 그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었어요. 나라의 절반을 쥔 고모부와 이제 막 홀로 서려는 어린 조카, 그 둘 사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저 높은 사람들의 일일 뿐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저는 그저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일 뿐인데 저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제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 불길한 소문을 애써 남의 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남의 일 같던 소문이 실은 저희 온 세상을 무너뜨릴 지옥의 예고편이었어요.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가장 먼저 증명하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핏줄조차 벨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은혜도 혈육도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무시무시한 선언을 위한 제물로 그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끝이 장성택을 향하는 순간 그 이름에 핏줄이 닿은 모든 사람의 운명도 함께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아득한 핏줄이라 해도 말이에요. 다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강 건너 불빛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상관없다는 헛된 믿음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흉흉한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이름이 국경까지 심상치 않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이야기, 그의 주변을 캐고 다니는 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나라의 2인자인데. 하지만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더 매섭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늘한 기운은 저 높은 평양에서 시작해 이 국경 도시에까지 서서히 밀려들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국경의 무역상들이었습니다. 장성택의 자금에 조금이라도 닿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제까지 저와 함께 강을 넘나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게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집은 텅 비었지요. 이웃들은 그 빈집을 애써 못 본 척 지나쳤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에 올리는 것조차 화를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빈 가게들을 지날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같이 장성택이라는 이름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지요. 무언가 거대한 손이 그 이름의 주변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은 점점 더 넓게 그 반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의 그 동업자가 평양으로 불려갔습니다. 위에서 부른다는 전가를 받고서였어요. 떠나기 전 그는 저를 찾아와 어쩐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잠깐 조사만 받고 오는 거랍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별일이야 있겠나. 얼른 다녀오게. 그때 저는 정말로 그것이 별일이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그가 그저 며칠 조사를 받고 다시 그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제 앞에 나타나기를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훗날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그 맑은 얼굴이 바로 그가 될 줄도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가 떠난 뒤 저는 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그의 집 앞을 서성이며 혹시 그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살폈어요. 하지만 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어둠에 잠겼고 그의 소식은 끝내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길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까지 저 사람들은 그래도 장성택의 자금에 손을 댔거나 그와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덕 한 번 본 적 없는 그저 먼 친척일 뿐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이득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설마 나 같은 사람까지 건드리지는 않겠지. 저는 그 상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밤이면 잠든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하늘이 무심하지 않고서야 우리를 벌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다독임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서늘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가오는 진실을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였는지도 몰라요.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두려움이 그저 기우이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그 상식을 사정없이 짓밟았어요. 김정은은 장성택과 조금이라도 엮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직계든 반계든 촌수가 가깝든 멀든 크든 작든 그 이름에 핏줄이 닿은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잡아들이고 있었어요. 죄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득을 받고 안 받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그 핏줄에 닿았다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멀게만 여겼던 그 핏줄이 실은 저를 올가맬 올감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이름의 덕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될까 두려워 평생을 꼭꼭 숨기고 살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저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덕을 받든 안 받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그 핏줄로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저는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남의 것을 탐한 적도, 나라에 해를 끼친 적도, 그 이름으로 이득을 취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정직하게 제 두 손으로 밥을 벌어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제가 고른 것도 아닌, 제가 어찌할 수도 없었던 그 핏줄 하나로 말입니다. 사람이 제 부모를, 제 핏줄을 골라서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를 수 없는 것을 두고 저를 죽이려 든다니. 저는 그 부당함 앞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이 함께 벼랑 끝에 매달렸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실감했어요. 더욱 저를 옥죄인 것은 제가 그 핏줄을 숨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화를 피하려 그 관계를 꼭꼭 숨겨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숨겼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수상한 자로 만들 판이었지요.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 숨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어요. 숨긴 것도 죄가 되고 그 핏줄로 태어난 것도 죄가 되는 그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함정에 저는 이미 발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명분도 필요치 않았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오직 지목할 한 사람. 그리고 저는 그 손가락 끝에 이미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강가에 나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강 건너 단둥은 여전히 눈부시게 환했어요. 그 불빛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에 신이 주는 그 어둠이 더욱 짙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종종 걸음으로 어둠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강 건너의 불빛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이 말도 안 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 불빛 속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 따위는 없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저에게는 그런 무서운 결심을 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강을 건너다 쓰러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한바탕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아침이 밝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장사꾼의 하루가 시작되기를요. 하지만 그 바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 건너 불빛은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그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온 세상이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나라의 2인자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회의장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두 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던 그날, 그 소식이 국경까지 전해지던 날, 저는 제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신의주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일은 그날로 온 나라를 그리고 이 국경 도시까지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였지요. 하지만 이내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온 나라의 방송이, 신문이, 확성기가 일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으니까요. 장성택, 나라의 2인자였던 그 이름을 말입니다. 끌려 나갔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간부가 지켜보는 확대 회의장 한복판에서
제복을 입은 자들이 그의 두 팔을 우악스럽게 붙들어 끌어냈다는 것이었어요.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끌려나갔다는 것입니다. 훗날 온 세상이 두 눈을 의심하며 바라본 바로 그 사진 속의 장면이었죠. 전에 듣기로 그 회의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했고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요. 옆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순간 자신도 저 대열에 함께 엮일까 두려웠을 테니까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한때 늙은 장군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던 사람, 나라의 절반을 손에 쥐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깨진 찻잔 조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절이 되었다면 이제 그 아래는 어찌 되는 것인가? 그의 핏줄에 닿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동안 그 하늘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다고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붕괴가 실은 저를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 이름에 핏줄이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저 역시 그 무너지는 하늘에 함께 깔릴 운명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온종일 손이 떨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끔찍한 생각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이제 곧 저 무너진 하늘의 잔해가 저에게까지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예감. 그 예감이 하루 종일 저를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 다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끌려나간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세상은 그의 처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단 며칠 만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에요.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다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결말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결론은 처음부터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신속함 앞에서 도리어 더 큰 공포를 느꼈어요. 사람 하나를, 그것도 나라에서 가장 높던 사람을 지우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니.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처형의 방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총살이 아니었어요. 고사포였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그 거대한 대공화기가 한 사람을 향해 겨누어졌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방식까지 동원되어야 했을까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답은 하나였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내게 거역하는 자는, 아니, 내 눈 밖에 나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넣는 것. 그것이 그 잔혹함의 진짜 이유였어요. 사람 하나를 죽이는 데에는 총알 한 발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굳이 하늘을 향해 쏘아야 할 그 거대한 화기를 땅 위에 한 사람에게 겨누었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김정은에게 거스르는 자에게는, 아니, 그의 눈 밖에 나는 자에게는 죽음조차 이토록 처참할 수 있다는 온 나라를 향한 무언의 협박이었어요. 그 소식이 국경까지 은밀히 퍼져나가자 온 도시 사람들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도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그 공포를 전했어요. 나라의 2인자조차 절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말없는 눈빛 속에는 그런 체념과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저 역시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하늘을 향해 겨누어진 그 거대한 화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기의 끝에 선 사람이 어쩌면 머지않아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밤새 저를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몸을 떨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잘못된 핏줄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 화기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니. 그 부당함이 공포보다 더 깊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를 지우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성택이 나온 모든 사진이 잘려나갔어요. 그의 이름이 실린 신문과 기록이 모조리 파기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역사에서, 심지어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그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어요.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남몰래 몸서리를 쳤어요. 한 사람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워 없앨 수 있는 나라라면 저 같은 이름 없는 장사꾼 하나쯤 지우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죄목을 씌웠습니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역적, 어제까지 김정은을 떠받들던 고모부가 하루아침에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낙인 찍혔어요. 확성기에서는 밤낮 없이 그를 저주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그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어제의 태양을 오늘의 역적으로 만드는데 그들에게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표변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공포에 짓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떨고 있는 겁쟁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그 작고 여린 얼굴을요. 이 아이가 사는 세상이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하찮게 여기는 곳이라니. 죄가 있든 없든 그저 지목당하면 그것으로 끝인 세상이라니.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만약 제가 그 핏줄 때문에 끌려간다면 이 아이도 저와 함께 끌려갈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이 그저 제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철조망 안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를 수 없었던 핏줄이 저를 죽이듯 이 아이도 고를 수 없었던 제 자식이라는 이유로 함께 쓰러질 판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두려움을 그날 밤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어요. 나라의 2인자조차 저렇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데 하물며 그 핏줄 한 가닥 걸린 나 따위는. 저는 그 진실 앞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의주의 밤이 고요히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이 저에게는 도리어 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성택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그 이름에 닿은 모든 일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피의 물결은 마침내 저와 제 가족을 향해서도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성택 한 사람을 고사포로 지은 것으로 그의 광기는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장성택이라는 세 글자에 조금이라도 닿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측근은 물론이고 그 측근의 측근까지. 그와 밥 한 끼를 나눈 사람, 사진 한 장을 함께 찍은 사람, 심지어 그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사람까지도, 그리고 저처럼 그저 핏줄이 멀게 닿은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말입니다. 죄의 기준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에 스치기만 해도 그것이 곧 죽음의 죄목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이 광기가 대체 어디서 멈출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피를 본 그 기계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뿌리가 닿아 있던 땅 전체를 갈아엎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국경의 무역상들이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장성택의 자금을 만졌던 사람들, 그의 그늘에서 외화를 벌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저와 함께 강을 넘나들며 웃던 얼굴들이 오늘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게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그 가족들까지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저는 그 빈 가게들을 지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가 다룬 소문 중에는 장성택의 집에서 정원을 가꾸던 늙은 일꾼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는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정치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저 그 집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끌려갔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망연히 서 있었어요. 대체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그 경계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저의 차이라고는 그들은 그래도 장성택과 무슨 거래라도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마저도 없이 오직 핏줄 하나로 걸려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저는 그들보다도 더 억울한 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수십인지, 수백인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죽음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재판도 무덤도 죽었다는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질 뿐이었어요. 남겨진 가족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그 겨울의 국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저는 이따금 사라진 그 얼굴들을 남몰래 꼽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어요.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요. 심지어 먼 타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소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던 무역상들에게 하나둘 귀국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짐작하면서도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향에 남은 가족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를 테니까요. 그렇게 돌아온 이들은 국경에 발을 딛는 순간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소나기에서는 세상 그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중국으로 도망친들 결국 가족이 인질이 되어 끌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촘촘한 그물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숙청하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를 둘러싼 수백, 수천 명에게 공포를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숙청으로 수백만의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노림수였지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언제 사라질지 몰랐고 그저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까지 엮일 수 있었으니까요. 공포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마저 완전히 얼려버렸어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의 입을 막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쇠창살보다 견고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라진 이들의 가족이 향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실상을 무역을 하며 어깨너머로 전해 들었어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요. 죄 없는 아이들이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 바깥 세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늙어 죽는다고 했어요. 그곳을 겪고 살아나온 이의 증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쥐를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곳을 겪고 나온 한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선 사람이 아니었소. 그저 짐짝이고 번호였을 뿐이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이 그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죄는 그저 잘못된 핏줄 아래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잘못된 핏줄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의 죄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끌려간다면 저 어린 딸과 아내도 저 철조망 안으로 함께 끌려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저 저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 생각에 저는 밤마다 몸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참혹한 소식 하나를 전해 들었습니다. 평양으로 불려갔던 그 동업자, 저를 형처럼 따르던 그 맑고 정 많던 사람, 그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다른 상인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안 됐다더군. 가족까지 싹 다 끌려갔다지. 아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를 형처럼 따르던 그 맑은 얼굴이 그렇게 허망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제 딸의 돌잔치에서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제가 알아누웠을 때 밤새 곁을 지켜주던 그 얼굴이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니. 저는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제 한 몸 지키기에 급급해 그 맑은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죄 없이 쫓기는 처지였기에 그를 위해 나설 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조금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형이라 믿었던 제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밤마다 그의 얼굴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평양으로 떠나기 전 저를 바라보던 그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별일 아니겠지요, 형님? 하고 묻던 그 목소리가 밤새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에 밤마다 몸부림쳤어요. 술을 마셔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취기가 오를수록 그 얼굴은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그 맑은 사람을 저는 끝내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저를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지옥은
이제 저에게 직접 손을 뻗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단의 바깥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고 믿었어요. 아직 제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새벽, 마침내 그들이 제 집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그것도 문이 부서질 듯 거세게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온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던 시각이었어요. 저는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그것은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이 부서질 듯 거세게 걷어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마침내 온 것이었으니까요. 제복을 입은 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를 짐짝처럼 끌어냈어요. 잠에서 깬 아내가 저를 붙들고 울부짖었고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내의 그 절규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는 끌려나가며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아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아빠, 아빠 가며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복 입은 자들은 그 어린 것을 매몰차게 떼어내고는 저를 끌고 갔어요.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딸의 실루엣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그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등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아래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앉혀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는 다짜고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장성택과 무슨 음모를 꾸몄나. 바른 대로 되라. 저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음모라니. 저는 그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주 먼 친척일 뿐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어요. 저는 그저 강가에서 물건이나 나르던 장사꾼입니다. 그분 덕을 본 적도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 절규가 이어질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질 뿐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미리 정해둔 답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저를 올가맬 명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오래전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몇 해 전의 사소한 거래 하나까지 들춰내어 그것을 반역의 증거로 둔갑시키려 했어요. 이 거래는 장성택의 자금을 세탁하려던 것이 아닌가. 이 말은 수령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억지 앞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 나라에서 죄란 지은 자가 아니라 지목된 자에게 씌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옆방에서는 이따금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이제 곧 저 소리의 주인이 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밤마다
그 비명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제 맞은편 방에서 조사를 받던 한 사내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주인 잃은 낡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텅 빈 의자를 보며 제 마지막을 보았지요. 저 의자가 머지않아 제 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사내 역시 저처럼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지목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사라진 것이겠지요. 저는 그 빈 의자를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곧 저에게 닥칠 운명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 눈앞에는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어찌 되는 것인가. 그 생각이 죽음보다 더 저를 두렵게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는지 저는 셈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그 창 없는 방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정신은 너덜너덜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없는 죄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 자백을 하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와 딸까지 그 죄에 함께 엮여 죽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오직 그 하나의 생각으로 무너지려는 정신을 겨우 붙들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가족을 위해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풀어준 것이에요. 아무리 뒤져도 저를 올가맬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일 뿐,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어낼 죄에도 최소한의 근거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저를 조사한 자들 중 누군가가 제 억울함을 어렴풋이 알아챘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가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 나라에서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반쯤 죽은 몸으로 그 문을 걸어 나왔어요.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보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놓아준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둔 것이었으니까요. 사냥꾼이 잡은 짐승을 우리에 가두어 두듯 그들은 저를 언제든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곳에 풀어둔 것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등에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장성택의 핏줄. 한 번 조사를 받고 나온 자. 저를 향한 감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낯선 자들이 늘 제 주변을 맴돌았고 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없는 죄를 만들어 저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잡혀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강 건너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 강 건너 사람들은 새벽에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잠을 깨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 없는 죄를 자백하라 강요당하지 않아요. 지은 죄가 없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저 강 하나 건너에서는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것을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고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소용없는 곳. 그런 곳에서 저는 평생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저 불빛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것은 그저 밝은 전기, 불빛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죄 지은 자만 벌을 받고 죄 없는 자는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세상. 그 상식이 살아있는 세상의 빛 말이에요. 저는 그 빛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언젠가 중국 상인이 던졌던 그 말이 문득 다시 떠올랐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때는 발끈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제 가슴을 후벼 팠지요. 저는 그동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은밀한 소식 하나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재수감 명령이 이미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끌려가면 저는 물론이고 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땅에 남는 것은 곧 온 가족이 함께 지워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재수감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여느 때처럼 굴었어요. 감시하는 눈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시장에 나가 물건 값을 흥정했고 이웃과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사람인 것처럼요. 조금이라도 낌새를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웃는 얼굴 속에서 저는 매 순간 강을 건널 길을 셈하고 있었어요. 어느 지점의 얼음이 두꺼운지, 어느 초소의 눈을 피해야 하는지, 어느 시각의 경비가 가장 허술한지. 다행히 저는 평생을 그 강가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 강가에서 물건을 받고 온종일 그 언저리를 오가며 장사를 해 온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그 강의 생리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 어디에 얼음이 먼저 얼고 어디가 늦게 어는지,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송금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나르며 눈에 익힌 그 길이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살릴 유일한 미천이 된 것이었죠. 참으로 얄궂은 일이었어요. 평생 저를 먹여 살리던 그 강이 이제는 저를 살릴 마지막 탈출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며칠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손목시계를 챙겼습니다. 동업자가 알아놓은 저에게 채워주었던 그 시계를요.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시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그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으니까요. 제가 크게 알아누웠던 그해 겨울, 그는 밤늦게 제 집을 찾아와 이 시계를 제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었지요. 형님, 이거 차고 얼른 기운 내십시오. 형님한테는 이런 게 어울립니다. 그 사람 좋은 웃음이 제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어요. 밤마다 저를 찾아오던 그 얼굴이 바로 그였습니다. 제가 끝내 구하지 못한 사람, 제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시계를 통해 여태 제 곁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 시계를 그저 아끼는 물건으로만 여겼습니다. 국경을 오가며 무심히 손목에 차고 다니던 그저 익숙한 물건으로요. 하지만 이제 보니 이것은 그 맑은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온기였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작은 시계 하나만이 그가 이 세상에 살다 갔다는 유일한 증거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 시계만은 반드시 저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의 온기를, 그의 못다 한 삶을 제가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요. 그가 그토록 바랐을 사람다운 삶을 제가 그의 목까지 살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언방 안에서 시계를 쥐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자네 목까지 살아내겠다고. 어쩌면 그 다짐이 무너지려는 저를 마지막으로 일으켜 세운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와 강을 건너기로 한 브로커가 갑자기 잠적했다는 것이었어요. 그와 연락이 닿던 사람마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그 브로커가 어딘가에 붙들려 모든 것을 불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저를 잡으러 올 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문 밖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도 저는 온 가족을 깨워 당장이라도 달아날 채비를 했지요.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저는 벌떡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어요. 저 어둠 속에서 언제 그들이 다시 제 집 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그 하룻밤이 마치 한 해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으니까요. 저는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뜬 눈으로 그 긴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돌아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브로커가 사라졌다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평생 강가에서 살며 익힌 그 지식에 온전히 저와 가족의 목숨을 거는 것.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발로 이 가족을 데리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차피 이 땅에 남아도 죽을 목숨. 저 강을 건너다 죽는 편이 차라리 사람답게 죽는 길이라 여겼으니까요. 적어도 그 죽음은 자유를 향해 발버둥 친 죽음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되면 우리 셋 모두 저 얼음장 밑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아내와 딸만이라도 이곳에 남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일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어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저를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 잘난 핏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한 번쯤 저를 탓할 만도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리어 제 손을 잡고 함께 그 지옥을 건너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마음 앞에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저 강 건너 불빛 속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두운 신의주의 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땅, 죄 없는 저를 끝내 죽이려 든 땅, 미움과 연민이 제 안에서 뒤엉켰어요. 저는 이 땅을 저주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강가에서 동무들과 물장구를 치며 놀았어요. 여름이면 강물에 뛰어들어 멱을 감았고 겨울이면 언강 위에서 팽이를 치며 놀았지요. 그때만 해도 이 강이
언젠가 제 목숨을 건 탈출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릴 적엔 놀이터였다가 이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서글픈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미어졌어요. 제 부모가 묻힌 땅, 제 어린 시절의 골목, 그리고 제가 끝내 구하지 못한 그 동업자가 잠들어 있을 어느 이름 모를 흙까지 모두 저 어둠 속에 남겨질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땅의 어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살아남는 자들만이라도 언젠가 저 불빛을 보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작고 여린 손을 저는 반드시 저 불빛 속에 데려다 놓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아비의 핏줄 때문에 철조망에 갇히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만은 강 건너 아이들처럼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웃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 제가 평생 누리지 못한 그 삶을 이 아이에게만은 반드시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 하나의 소원을 품고 저는 그 시계를 가슴 깊이 챙겨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 건너 불빛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그만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 마지막 밤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얼어붙은 강 앞에 서게 될 그 운명의 밤이 말입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이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강가로 향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도록 미리 약을 조금 먹여 재웠어요. 그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밤을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강가에 다다르자 저 멀리 강 건너 단둥의 불빛이 보였어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그 눈부신 불빛이. 저 불빛만 건너면 자유였어요. 저 불빛만 건너면 우리 가족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지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골랐어요. 압록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이 발밑에서 우지끈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강 건너편에는 국경 경비대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알이 날아올 터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 쓰러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얼음 위를 나아갔지요. 아내는 제 팔을 꼭 붙들었고 등에 업힌 딸아이는 약 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 짧은 강을 건너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심장을 옥죄었어요.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경비대의 탐조등 불빛이 갑자기 이쪽을 향해 웃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대로 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그 불빛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몇 초가 제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딸아이가 혹여 깰까? 저는 그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이 그 얼음판 위에서 신락 같은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탕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총소리였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움켜쥐고 죽을 힘을 다해 얼음 위를 내달렸어요.
등 뒤에서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지요. 저는 딸아이를 감싸 안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내달렸어요. 저 불빛까지, 조금만 더, 저 불빛까지만. 그 하나의 생각으로 저는 제 아내의 마지막 힘까지 모두 쥐어짰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지요. 저는 딸아이를 등에서 내려 품에 안고 아내를 와락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우리 살았다. 살았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아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 제가 떠나온 그 어두운 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속에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 그리고 제가 끝내 구하지 못한 그 동업자가 이제는 흙이 되어 잠들어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가슴에 품은 그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자네 덕분에 내가 이 강을 건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기나긴 여정 끝에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을 거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마침내 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에요. 처음 이 땅에 도착하던 날 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밤인데도 온 도시가 대낮처럼 환했어요. 거리마다 불빛이 넘쳐났고 간판마다 색색의 등이 반짝였지요. 강 건너에서 평생 부러워하며 바라만 보던 바로 그 불빛.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눈부신 불빛의 바다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불빛 앞에서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이 불빛 속에서 살아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저는 자유가 이토록 좋은 것인 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벽의 문을 걷어차는 소리에 잠을 깨지 않아도 되었어요. 낯선 차가 골목에 서 있어도 등줄기가 서늘해지지 않았지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로이 갔어요. 처음엔 그 모든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순경을 마주쳐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공서에 가서 당당히 제 할 말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런 말을 하고도 잡혀가지 않는다니. 저 강 건너에서라면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사라졌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함 앞에서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 딸아이는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닙니다. 아침이면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서고 저녁이면 그날 배운 것을 조잘조잘 이야기하죠. 그 평범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 아이는 이제 아비의 핏줄 따위로 죄인이 되지 않아요. 그저 한 사람의 어엿한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겨우 닿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이곳 사람들은 어쩌면 미처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한 자유가 얼마나 눈부시고 소중한 것인지를요.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얼어붙은 강 위에서 온 가족의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물론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의 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밤마다 그 얼굴들을 마주합니다. 저 강 건너에 두고 온 사람들,
그리고 제가 끝내 구하지 못한 그 동업자. 이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환한 불빛 아래 잠들 때마다 저는 그들이 떠올라 목이 맵니다. 저만 이렇게 살아남아 이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저를 놓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이깁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그 잔혹한 진실도 저와 함께 묻힐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적어도 그 진실만은 살아남습니다. 저 강 건너에서 죄 없이 쓰러져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이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 강 건너의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굶주려 고개를 숙인 것도, 두려워 입을 다문 것도, 그것은 당신들을 그렇게 몰아간 자들의 죄이지 결코 당신들의 죄가 아니에요.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가장 깊은 밤이 지나야 비로소 새벽이 오는 법이니까요. 그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날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먼저 누리는 이 땅의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 강 건너의 형제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는 순간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짐승처럼 쓰러지고 마니까요. 그것이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겪은 진실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 없이 죽을 뻔했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건너온 이 자유의 땅에서 남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저 강 건너의 형제들을,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이 목소리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잊혀선 안 될 진실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을 건너 살아남은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